네, 이제 내분비 쪽 마무리 단계로 보실 거고요. 먼저 아드레날 글랜드, 부신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신은 크게 겉질하고 속질로 구분되어 있고요. 이제 콜텍스랑 메둘라 안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주요 내분비 기능은 근데 이제 콜텍스, 겉질에서만 담당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겉질도 다시 세 개 층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풀텀까지는 이제 신규 선생님들까지는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약자로 GFR로 구분을 지을 거고, 그래서 가장 바깥층, 겉질 중에 가장 바깥층 이제 G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여기 미네랄 콜티코이드를 분비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 미네랄 콜티코이드가 뭐냐 하면은 저희가 알도스테론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호르몬이죠. 중간층인 F층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콜티코이드를 분비하면서 여기 안에는 이제 콜티솔과 이제 콜티코스테론이라고 부르는 스테로이드 이제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가장 안층은 안드로젠이라고 하는 성 호르몬을 분비를 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주셔야 되는 건 이제 첫 시간에도 그 두 번째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HP 엑시스라고 해서 하이포탈라무스, 피튜트리 글랜드, 아드레날 엑시스라고 해서 요 3단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해서 시상하부에서는 이제 부신 호르몬 관련해 갖고 분비 호르몬을 분비하라고 뇌하수체에 명령을 내리고, 뇌하수체 측에서는 부신 쪽으로 이제 부신 호르몬을 분비하라고 해서 이 자극 호르몬을 내보내죠. 그러면 이 자극 호르몬에 반응을 해서 부신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G층, F층, R층에서 각각의 미네랄 콜티코이드, 글루코콜티코이드, 안드로젠 이렇게 세 가지의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돼 있는 체계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알도스테론이라고 설명하는 것들 저희 언제 많이 들어봤죠? RAAS, 그러니까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에서 이 알도스테론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중요하게 공부했었죠. 알도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혈압을 유지한다거나 또 신장 쪽에 내려가서 그 수분하고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알도스테론의 역할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콜티솔은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너무 많아도 안 좋겠지만 또 없어도 그렇게 우리 몸엔 유익하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콜티솔 같은 경우는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이제 이 부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해서 발생하는 쿠싱 신드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쿠싱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 중에서도 이 부신 호르몬 중에서도 글루코콜티코이드가 과다하게 분비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죠. 그 중에서도 또 다시 콜티솔이 과다하게 분비됐을 때 발생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쿠싱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외인성 원인과 내인성 원인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외인성 원인은 이제 아무래도 이 콜티솔 관련한 호르몬 제제 약물을 과다하게 많이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원인이어서 이 외인성 원인을 제거를 해주시면 사실 빠르게 이제 천천히 되겠죠. 내인성 원인 같은 경우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프라이머리 ACTH 비의존성, 그리고 세컨더리 ACTH 의존성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ACTH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 부신 호르몬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분비하게 하는 호르몬인데 1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그 부신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이 ACTH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성인 이 ACTH 의존성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부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ACTH 자체의 농도가 감소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질환이고, 대표적으로는 이 뇌하수체 종양으로 인해서 생기는 쿠싱병이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하수체 자체에 이제 종양이 생기면서 과도하게 ACTH를 많이 분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신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콜티솔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는 사실 쿠싱 신드롬이라고 부르진 않고 쿠싱 디지즈라고 해서 요 원인을 제거를 해주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쿠싱 증후군은 어떤 식으로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냐?
스크리닝 테스트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버나잇 1mg, 이제 덱사메타손 테스트, 그리고 24시간 유린 프리콜티솔 테스트, 그리고 미드나잇 콜티솔 레벨. 24시간 유린 프리콜티솔 같은 경우에는 소변으로 배출되는 콜티솔을 24시간 동안 수집을 하는 거예요. 언제 많이 나올지 모르니까 24시간 풀로 쭉 검체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오버나잇 1mg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 덱사메타손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합성 부신 호르몬 제제죠. 스트레스성 호르몬 제제예요. 그래 스테로이드 제제고, 이거를 이제 투여를 했을 때 저희 원래적인 이제 정상적인 그 몸이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이제 신체 밸런스에서 덱사메타손, 콜티솔이 인위적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돼야 되는 콜티솔은 감소하겠죠. 근데 이제 감소하지 않고 그게 올라가져 있는 상태에서 선별 검사에서 확진 검사로 넘어가는 거고, 이 미드나잇 콜티솔 레벨 같은 경우, 이 레벨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으로라면 이제 이 콜티솔 수치는 낮에는 증가해서 저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호르몬이고, 밤에는 감소하면서 몸이 좀 회복기간, 휴식기를 갖게 해주는 호르몬인데, 정상적으로는 이제 낮에 증가하고 밤에는 감소해야 되는데, 미드나잇, 그러니까 이제 자정이 지난 시간 또는 그 자정 근처의 시간에서 이제 랩을 채취를 해갖고 확인을 해봤을 때 코티솔 수치를 보는 거예요. 밤에 증가돼 있으면 이 사람이 1차적으로 지금 콜티솔 수치가 높아져 있으니까 쿠싱 증후군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제 확진 검사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다음 확진 검사는 로우 도즈 덱사메타손 테스트로 해서, 이 오버나잇 1mg 덱사메타손 테스트랑은 조금 다른 게 조금 더 고용량의 덱사메타손을 사용을 합니다. 로우 도즈여도 1mg보단 양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콜티솔 수치가 감소해야 되는데 더 증가돼 있거나 그대로라고 하면은 이제 간별 검사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본격적인 원인을 찾게 되는 거죠. 이제 비의존성, 이제 1차성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했을 때 ACTH는 감소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신 호르몬이 과도하게 콜티솔이 많이 나오는 상태다 보니까 몸에서는 이 네거티브 피드백 작용으로 해서 ACTH는 줄이겠죠. 예. 그래서 ACTH를 감소가 돼 있는데 이제 콜티솔 레벨은 올라가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ACTH 뇌하수체 쪽에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복부 CT를 한번 찍어보면서 부신에 혹시 종양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사상에서 이제 혈액 검사상에서 ACTH는 감소가 돼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업도면 CT를 찍으면서 부신 종양을 확인하는 게 이제 비의존성 간별 검사에 해당하고요.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없다 하면 이제 의존성 검사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의존성 같은 경우에는 부신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ACTH가 과도하게 증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뇌하수체 문제라고 의심을 하니까 브레인 MRI를 먼저 찍을 거고요. 찍은 상태에서 하이도즈 덱사메타손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브레인상에 일단 투머가 있고 콜티솔 값이 억제가 된다고 하면 뇌하수체 종양으로 의심을 해보고, 자 투머도 없어요. 이 브레인 MRI를 찍었는데 투머도 없고 콜티솔 이제 하이 도즈로 사용을 했을 때 덱사메타손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콜티솔 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억제가 안 된다고 하면은 이소성,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른 부위에서 원인이 된, 그러니까 이 HPA 엑시스 자체가 아닌 다른 혹시 렁이나 아니면 뭐 다른 올간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부신 호르몬을 자극을 하는 게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체스트 CT라든지 업도면 CT를 추가로 더 진행을 해봅니다. 여기도 오타가 좀 있네요. 네, 업도면 CT를 추가로 진행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나면 이제 환자의 전반적인 특징을 아셔야겠죠. 요것도 이제 구글링해서 제가 갖고 온 이미지고요. 쿠싱 증후군의 대표적인 특징은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버팔로 험프라고 해서 그 목 뒷부분이 이제 거북목이랑은 다르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버팔로라고 치면은 저희가 아는 그 소 있죠. 목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혹이 나와 있어요. 버팔로 험프가 있고, 이제 배에 이제 갑작스럽게 살이 찌거나 빠질 때
이렇게 선조가 생기잖아요. 네. 요 선조가 되게 뚜렷하게 많이 보이고 전반적으로 복부가 많이 비대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팔다리는 가늘어지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콜티솔 자체 레벨 수치가 높다 보니까 이제 피부가 쉽게 멍이 들고 부딪히면은 지혈이 또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건 이제 페이스상으로도 이렇게 문 페이스가 보이고 전반적으로 이 콜티솔 수치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그 홍조도 이렇게 좀 많이 띄고 있고 이제 머리카락도 조금 얇아지기 시작하죠. 이런 이제 가장 특징적인 건 팔다리는 가늘고 복부 비만이 심하다라는 거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게 대표적인 쿠싱 증후군, 그러니까 콜티솔이 증가해서 생긴 그 질환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은 이제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로니즘, PA라고 해서 이제 원발성 알도스테론증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것도 똑같이 부신 기능이 과다하게 증대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 부신 자체에 알도스테론이 증가해서 발생하는 질환이고, 그러면 알도스테론이 증가했으니까 뭐를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증상으로는 대표적으로 고혈압이 있을 거고, 소듐 수치도 일단은 올라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로니즘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부신 종양이나 부신 증식증이 대표적이고, 여기 알도스테론의 중요한 역할은 제가 작성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소듐만 이렇게 재흡수를 하는 게 아니라 소듐이랑 반대되는 포타슘이나 또는 이 수소 이온 같은 경우에는 소변으로 좀 많이 배출시켜요. 그래서 저칼륨 혈증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소듐 이온이 떨어지면 그 수소 이온이 떨어지면 생기는 알칼리증이 몸에 발생할 수 있죠. 이제 선별 검사랑 확진 검사, 간별 검사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거고, 선별 검사에서는 간단하게 혈액 검사를 그냥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알도스테론과 레닌 농도를 측정을 해보고 저희가 RAAS,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이 자체에서 보게 되면 레닌 수치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알도스테론 수치도 증가돼 있겠죠. 다만 이제 이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로니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알도스테론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다 보니까 레닌의 농도는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또는 정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레닌 수치에 비해서 알도스테론 수치가 과도하게 증가돼 있으면 이제 확진 검사로 지나갑니다. 다음에 확진 검사에서는 간단하게 셀라인 로딩 테스트라고 해서 그냥 몸에 셀라인을 부어 넣어주는 거예요. 왜 부어 넣어주냐면 이 어쨌든 과도하게 생긴 경우에는 감소시키는 그런 억제 요소를 넣는다고 했죠. 이 환자가 지금 알도스테론이 올라가 있으니까 혈압이 올라가 있을 거고, 이때 셀라인을 오히려 로딩을 시켜주면은 몸에선 혈압을 낮추려고 하는 이제 알도스테론을 낮추겠죠. 근데 다만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PA가 맞다고 하면은 토탈 볼륨을 늘렸음에도 알도스테론은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간별 검사로 진행을 할 거면 다음에 업더먼 시트를 찍어 봅니다. 왜냐면 가장 크게 흔한 원인이 이제 부신 종양이나 부신 증식증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일단 업더먼 시트를 진행을 하고, 만약에 한쪽 부신, 저희가 이 부신이라는 것 자체가 앞에서 설명을 좀 안 드렸는데 왜 부신이냐면 신장에 부로 달려 있다고 해서 부신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신장이 이렇게 모자 쓴 것처럼 이렇게 달려 있죠. 여기 부분이 부신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KUB를 찍을 수도 있을 거고 업더먼 CT를 찍을 수도 있을 텐데 가장 정확한 건 업더먼 CT고, 찍고 나서 만약에 한쪽 부신만 커져 있다 그러면은 이게 종양일 수 있겠구나. 근데 만약에 두 쪽 다 부신이 커져 있다 하면은 종양 말고 이제 비대로 의심을 해보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신을 절제하고요. 만약에 종양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키드니처럼 한쪽 부신에서 그 역할을 조금 더 대신해 줍니다. 근데 다만 이제 두 개의 부신이 다 커져 있는 경우에는 두 개 다 절제를 해낼 수는 없겠죠. 너무 심각하지 않은 이상은 두 개 다 절제하지 않고 이때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스피로닥톤 있죠. 저희가 이뇨제로 알고 있는 포타슘을 스페어링 해주는 그 스피로닥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이 스피로닥톤 자체가 어떤 효과를 보이냐면 알도스테론을 억제를 해서 이제 소듐은 배출을 시켜주고 포타슘은 몸에 보유를 시켜주는 거예요. 왜냐면 저칼륨 혈증 자체가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이 스피로닥톤을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타이로이드 글랜드, 저희가 갑상선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 호르몬을 분출하는 곳이고, 위치는 이제 목젖 아래 만져보시면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어서 안쪽은 만져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감싸져 있고요. 이 타이로이드 호르몬에서 나오는 타이로이드 글랜드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특징은 신진대사, 에너지 생성, 체온 유지 등 기본적인 신체 활동을 조절을 해요. T3, T4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로 혈액 검사상에서 보면은 프리T4라는 값이 있을 거고, 이 T4가 사실상 그 몸 안에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고, 이 T4가 결과적으로는 T3로 변환이 되면서 T3가 이제 몸에서 호르몬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전구 물질인 T4를 검사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호르몬들의 특징적인 기능은 요오드의 원료로서 사용을 되고,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서 이제 분비한다는 게 가장 특징적이죠. 자, 그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만 보고 넘어갈 거고요. 그레이브즈 디지즈라고 해서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대표적인 질환이고, 이 다른 갑상선 기능 항진증, 뭐 예를 들어서 갑상선이 갑자기 비대돼서 생기는 항진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자가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에요. 갑상선 자가면역 질환이고, 이제 갑상선 기능을 항진을 시키는 질환이고요. 왜 발생을 시키냐면, 이제 이 갑상선 자체에도 소형체가 있어요. 근데 이 소형체, 어쨌든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의 정상적인 장기나 또는 그런 뭐 정상적인 면역 반응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이제 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이 자가항체가 과도하게 갑상선 소형체에 붙습니다. 붙으면서 과도하게 이제 반응을 해버리는 거죠, 갑상선에서. 그래서 이제 몸에서 T3, T4 같은 갑상선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출을 시키고, 이제 우리 몸에선 네거티브 피드백이 우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T3, T4가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뇌하수체에서 우리 그 갑상선으로 보내는 TSH 레벨은 감소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검사로 어떤 검사를 하냐면 프리T4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냥 일반 혈액상에서 프리T4 값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수준을 이제 평가하는 거고, 만약에 이 수치가 상승해 있으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중독증 또는 이제 급성기 감염성 질환의 의미를 한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드시 그레이브즈병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의심을 해보는 거고, 이제 여기서는 TBII라는 이제 테스트를 별도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이 그레이브 질환 관련해 갖고 그 관련한 전용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레이브즈 질환 같은 경우 특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대표적인 질환이 여기 적혀 있는데, 신진대사가 기본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T3, T4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저희 몸의 신진대사나 에너지 생성, 체온 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진대사가 증가하니까 잘 먹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몸이 항상 각성돼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먹지는 못하는데 신진대사가 올라가니까 체중은 감소할 거고요. 항상 각성돼 있으니까 피로할 거고, 그만큼 더 쇠약감 느낄 수도 있고요. 이제 음식을 먹어도 몸에서 저희가 소화를 시키려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교감 신경이 계속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제대로 소화가 안 되겠죠. 소화 불편이라든지 이제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인 사이클을 돌지 못하면서 월경불순이라든지, 또는 이제 심혈관 질환 쪽에서는 팔피테이션, 심기항진이 있을 수 있고, 특징적으로 안구 돌출, 갑상선 비대, 시력 저하, 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겠죠. 그리고 특징적으로 몸의 신진대사가 올라가 있으니까 열을 참지 못해요. 더운 환경을 참지 못하는 전반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이때는 그레이브즈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1차 약제로 이 메티마졸이라는 약을 사용을 하고, 이 메티마졸 자체가 갑상선 기능을 조금 떨어뜨리는 약이에요. 항진증 증상을 일단 우선적으로 조절하고, 그래도 이제 증상 조절이 안 된다고 하면은 방사선 치료나 또는 갑상선을 떼어내는 이제 절제술을 시행을 합니다. 이게 그레이브즈 질환,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었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아셔야겠죠. 근데 이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조금씩 환자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비특이적이라서 일단은 증상보다는 검사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1차성, 2차성 이렇게 두 가지로 여기도 나뉘게 되는데, 1차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상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프리티포를 검사를 해봅니다. 프리티포를 검사해보고 이제 프리티포도 당연히 감소가 돼 있을 거고, TSH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오히려 증가돼 있겠죠. 왜냐하면 갑상선 기능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뇌하수체에서 갑상선으로 자극시켜주는 호르몬인 TSH는 증가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대표적인 거는 그 1차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대표적인 질환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해서 이것 또한 자가면역 질환인데, 이제 여기까지는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내분비 계열 쪽에서 근무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지만, 사실 저도 중환자실 간호사고 정확하게는 다 잘 몰라요.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게 있고,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근데 이때 뭐 갑상선 수술이나 요오드 치료를 받고 나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2차성, 이제 세컨더리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자체는 문제가 없고 그 상위 기관인 TSH 관련해 갖고 문제가 있는 거겠죠. 피튜터리 글랜드에서 TSH가 이제 증가가 적절하게 안 되는 경우고, 뭐 이게 뇌하수체 종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위에서 봤던 이제 뇌하수체가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겠죠. 이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냥 일반적인 증상은 쇠약감. 왜냐면 신진대사도 떨어져 있고 환자가 전반적으로 깔아져 있어요. 제너럴 웨크니스를 보일 수 있고, 이제 한랭불내성이라고 해서 추운 거를 버티지 못해요. 왜냐면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몸이 활활 타지 못하는 거죠. 추운 걸 버티지 못하고, 이제 기능 항진증이랑 다르게 조금만 먹어도 체중이 확 증가하고, 여기도 똑같이 변비나 피부 건조함, 이제 뭐 푸석푸석한 느낌도 들 수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 전반적으로 갑상선 비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사용해서 비대해지는 경우고,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사용을 하려고 커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경 불순이라든지 무월경, 전반적으로 근육통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치료 방법은 저희가 이제 레보세록신이라고 하는,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식전에 복용하는 약이고요. 이제 호르몬 제제를 시간에 맞춰서 신지로이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복에 복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내분비 계열은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최근에 저희 하이퍼칼레미아 환자 케이스가 한 분 있었어갖고 요 케이스 스터디 같이 하면서,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제가 받았던 환자여서 인계를 드리고 인계 방법이랑 환자 케이스를 좀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오늘도 수고하셨고 스테이블 하세요.